여든이라는 나이를 맞고 나니까 사람들이 묻더라. 이제 뭐 하며 사냐고, 자식들이나 보며 사냐고. 나는 대답을 못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반지하 방 구석에 철제 금고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 통장이 들어 있어서 열쇠를 돌릴 때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어려워지면 꺼내줘야 하는데 모자라면 어쩌나 싶어서,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면 어쩌나 싶어서 늘 조마조마했다. 그게 내 평생의 습관이었다. 불안해하는 습관, 걱정하는 습관, 나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습관. 그날도 통장을 꺼내 펼쳤다. 숫자가 8,300만 원을 가리키고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내 손때라는 걸 느꼈다.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고, 새벽마다 빨래방 가서 다림질하며 모은 돈이었고, 허리 굽어가면서도 청소일하며 쌓아 올린 돈이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도 10년을 더 모았지만 대체 뭘 위해서였는지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다. 나를 위해 쓸 용기가 없었으니까. 손가락으로 통장의 숫자를 쓰다듬었다. 8,300만 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평생이었다. 하루 세 끼를 굶다시피 먹으면서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면서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다니면서 모은 돈이었다. 그렇게 모아서 뭐 했나 싶었다. 자식들은 어려울 때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나는 혼자 이 좁은 반지하에서 늙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을 켰다.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말하고 있었다. 선우용녀라는 사람이었다. 나보다 한참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나보다 훨씬 강해 보였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선우용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를 위해 돈을 써야지. 누구를 위해 써요? 자식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아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다. 번개처럼 내리쳐서 온몸이 짜릿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평생을 남편 위에 살았고, 자식 위에 살았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걸. 아니, 돈만이 아니었다. 시간도 마음도 꿈도 다 남을 위해서만 써왔던 거였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눈꺼풀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입술은 색이 다 바래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센 채로 산발이 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번져 있었다. 이게 80년을 살아온 김순자였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다. 거울 속 여자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미안해.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혼잣말을 하니까 눈물이 났다. 80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운 적이 있었나 싶었다. 늘 남 때문에 울었다. 남편한테 맞아서 울었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해서 울었고 자식들이 속 썩여서 울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운 적은 없었던 거다. 텔레비전을 껐다. 조용해졌다. 반지하 방은 늘 조용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소리만 들렸다. 발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자기 인생을 살러 가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소리내서 말하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까 여전히 늙은 여자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진 것 같았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한테 500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큰일이라도 생겼냐고 걱정하는 거였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시라고, 누가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물어서 내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큰일 맞긴 해요. 내 인생에서 제일 큰일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창구 직원도 따라 웃었다. 현금을 세어서 봉투에 넣어주면서 손이 떨렸다. 500만 원이라는 돈을 평생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은행을 나왔다. 손에 쥔 현금 봉투가 묵직했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라 보였다. 구름도 달라 보였고 나무도 달라 보였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였다. 그날부터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갔다.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늘 보던 골목길이고 아파트고 교회였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손에 쥔 현금 봉투를 꽉 쥐었다.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아줌마들이 다들 바빠 보였다. 나만 여유로운 것 같았다. 창가에 앉아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백화점이라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것 같았다. 백화점 앞에 내렸다. 사람들이 많았다.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들을 삼키고 뱉어내고 있었다. 젊은 여자들은 하이힐 신고 쫑쫑 걸어갔고 정장 입은 남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다. 쇼핑백 든 손님들은 행복한 얼굴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이 나이에 저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콤하면서도 화려해서 어지러울 정도였다.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마다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했다. 크림이며 립스틱이며 향수병들이 다 빛나고 있었다. 조명이 쏟아지는 매장은 마치 꿈속 같았다.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천천히 걸었다. 하나하나 구경하고 싶었으니까. 신발 매장, 가방 매장, 옷 매장을 지나서 화장품 코너에 도착했다. 진열대마다 예쁜 용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분홍색, 하늘색, 금색, 은색. 색깔만 봐도 마음이 설렜다. 화장품 코너 앞에 멈춰섰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다. 피부가 도자기처럼 하였다.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어머니, 찾으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나는 머뭇거렸다.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화장품을 사러 왔다는 게 창피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다. 저기, 이 나이에도 바르면 예뻐질까요? 목소리가 작았다. 직원이 못 들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어머니, 예뻐지려고 오신 거잖아요. 당연히 예뻐지시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평생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 예뻐지려고 온 거라니. 맞았다. 나는 예뻐지려고 왔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예쁘게 만들려고 왔던 거다. 직원이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줬다. 크림,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이름도 처음 듣는 것들이었다.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다. 직원이 권하는 대로 50만 원짜리 세트를 샀다. 평생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던 돈이었다. 거울 앞에 앉아보실래요? 한번 발라드릴게요. 직원이 의자를 권해서 앉았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투성이 얼굴, 김이 핀 얼굴, 늙은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이 얼굴이 예뻐질 거였다. 직원이 크림을 손에 덜어서 내 얼굴에 발라주기 시작했다. 차가운 느낌이 뺨에 닿았다.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향기가 퍼졌다. 장미 향 같기도 하고 백합 향 같기도 한 은은한 냄새였다. 직원의 손길이 부드러워서 눈을 감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보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탄력이 있으셔요.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크림을 다 바르고 나니까 얼굴이 촉촉해진 게 느껴졌다. 거울을 보니까 피부가 조금 환해진 것 같았다. 기분 탓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달라 보였다. 립스틱도 한번 발라볼까요? 직원이 립스틱을 꺼냈다. 붉은색이었다. 선명한 붉은색.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에 립스틱이 닿는 순간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직원이 천천히 발라주면서 거울 속에서 내 입술이 붉게 물들어가는 게 보였다. 다 됐어요. 보세요. 거울을 봤다. 낯선 여자가 보였다. 주름도 있고 기미도 있었지만 분명히 예뻤다. 입술의 붉은색이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예쁘다고 느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직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입가에 번진 립스틱 자국이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좋았다. 거울 속 여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 여자가 나였다. 80년을 살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만난 나였다. 제품을 포장해서 건네받았다. 예쁜 종이백에 담겨 있었다. 백화점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여자로 돌아왔구나.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다. 손에 든 쇼핑백이 가벼웠다. 마음은 더 가벼웠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아끼고 나를 꾸미고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고급 호텔 조식 뷔페를 인터넷으로 예약했다. 3만 5천 원이 나왔다. 딸아이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겨우겨우 예약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눌렀다.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약 날짜가 되어서 호텔로 갔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렸다.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빌딩이 내가 갈 호텔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니까 천장이 높았다.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로 올려다봐야 했다.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운동화 소리였지만 괜찮았다. 나는 당당했으니까. 안내 데스크에 가서 예약했다고 말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식당으로 안내해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다. 문이 열리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식당 입구에서 직원이 예약 이름을 확인하고 자리를 안내해줬다. 창가였다. 햇살이 쏟아지는 자리에 앉으니까 테이블 위에 흰 냅킨과 은식기가 반짝이고 있었다. 접시도 하얗고 컵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천천히 드세요. 직원이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다. 다들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뷔페 테이블로 갔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다. 빵이며 과일이며 샐러드며 햄이며 치즈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하나 구경했다. 크루아상, 베이글, 식빵, 호밀빵. 빵만 해도 10가지가 넘었다. 과일 코너에는 딸기, 블루베리, 키위, 파인애플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샐러드 코너에는 상추며 토마토며 오이며 파프리카가 싱싱하게 놓여 있었고 드레싱도 5가지나 됐다.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띈 건 스테이크였다. 두툼한 고기가 따뜻하게 보온되고 있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다. 흰 접시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만 담기 시작했다. 크루아상 하나, 딸기 몇 개, 샐러드 조금, 그리고 스테이크 한 조각. 접시가 아름다웠다. 마치 그림 같았다. 자리에 돌아와서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남산타워도 보이고 한강도 보였다. 이런 경치를 보며 식사를 하다니 꿈만 같았다.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어떻게 쓰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옆 테이블을 슬쩍 봤다. 오른손에 나이프, 왼손에 포크를 들고 있었다. 따라했다. 스테이크를 잘랐다. 칼이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부드러웠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육즙이 입안에 퍼졌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다. 씹을수록 맛이 깊어졌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평생 왜 먹어보지 못했을까 싶어서 마음 한편이 아팠다. 아니, 먹어볼 기회는 있었다. 다만 내가 나를 위해 돈 쓸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다. 버터 향이 입안에 가득 찼다. 딸기는 달았고 샐러드는 싱싱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서두를 일도 없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았다. 돈이 남아도나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소리쳤을 게 뻔했다. 그이는 늘 그랬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막았다. 아깝다고 사치라고 분수를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이는 떠났고 나는 남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아침을 먹고 있었고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서 커피를 따르면서 물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이제 자주 오려고요. 아침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향기로 남는 거.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도심의 빌딩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접시를 비우고 디저트를 가지러 갔다. 케이크며 과일이며 요거트가 준비돼 있었다.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담아왔다. 달콤한 크림과 부드러운 빵이 입에서 녹았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나는 평생 처음으로 품격 있는 아침을 맞이했고 이제부터 매주 한 번씩은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동네에 작은 부티크가 하나 있었다. 지나갈 때마다 눈여겨봤었다. 쇼윈도에 예쁜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냈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다. 가게 안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마네킹이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봄날 같은 색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한참을 서 있자 안쪽에서 사장님이 나왔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 여자였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어서 편안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사장님이 물어서 나는 마네킹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요, 원피스 하나 맞추고 싶은데요. 아, 좋은 선택이세요. 저 스타일 정말 예뻐요. 이리 오세요. 사장님이 줄자를 꺼내서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팔을 벌리라고 해서 벌렸다. 어깨를 재고 가슴둘레를 재고 허리를 재고 엉덩이를 쟀다. 간지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행사 있으세요? 사장님이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있어요. 나를 위한 행사요. 사장님이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을 가져왔다. 여러 가지 색깔과 재질의 천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마네킹이 입고 있던 연보라색 천을 골랐다. 만져보니까 부드러워서 좋았다. 살짝 광택이 나는 게 고급스러워 보였다. 이 색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피부톤이랑 딱이에요. 사장님이 천을 내 어깨에 대보면서 말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연보라색 천이 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색깔과 함께하니까 부드러워 보였다.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소매는 어느 정도 길이로 하시고 치마 길이는요? 사장님이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면서 물었다. 나는 잘 몰라서 그냥 편하게 해달라고 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칠부 소매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길이면 어떻겠냐고. 나는 좋다고 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성금을 받았다. 20만 원. 평생 한 번의 옷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를 위한 투자였으니까. 가게를 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일주일 후가 기다려졌다.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벌써부터 궁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을 받으며 걸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를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80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매일 부티크 생각을 했다. 내 원피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예쁘게 나올까? 나한테 어울릴까? 설레면서도 걱정됐다. 약속한 날 부티크를 찾아갔다.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줬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네줬다. 리본까지 달려 있었다. 집에 와서 포장을 뜯었다. 연보라색 원피스가 나왔다. 부드러운 천이 손에 감기는 느낌이 좋았다. 옷을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섰다. 딱 맞았다. 어깨선도 맞고 허리선도 맞고 치마 길이도 딱 좋았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나였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예쁜 옷을 입은 나였다. 주름진 손끝이 원단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이 옷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평생 남은 옷만 입었다.
남편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자식들이 사다 준 싸구려 옷을 입었다. 내가 고른 옷, 나를 위해 맞춘 옷은 처음이었다. 거울을 보면서 속삭였다. 이제야 나를 꾸며주는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기쁜 날인데, 행복한 날인데, 옷장을 열어봤다.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다. 색바랜 치마며 늘어진 블라우스며 구멍난 스웨터들이 다였다. 이 옷들이 바로 내 인생이었구나 싶어서 쓸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였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옷장에 걸었다. 다른 옷들이 초라해 보였다. 아니, 내가 초라하게 만들었던 거였다. 원피스를 입은 채로 밖에 나갔다. 동네 슈퍼에 갔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뭘 저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당당했다. 내 돈으로 내가 고른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슈퍼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옷 예쁘게 입으셨네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고마워요. 오늘 처음 입어봤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좋았다.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를 꾸미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원피스를 입은 채로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여자를 보면서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거라고. 딸아이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으로 SNS를 배워서 옛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정혜. 40년 전에 같은 동네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이사간 뒤로 연락이 끊겼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딸아이가 SNS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줘서 시도했다. 이름을 검색했다. 몇 명이 나왔다. 프로필 사진을 하나하나 봤다. 나이 든 여자들 뿐이라 누가 정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눈매가 정혜 같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40년 전에 신림동에 살았던 정혜 맞냐고. 답장이 금방 왔다. 순자야? 정말 내가 맞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맞다고 답장을 보냈다. 전화번호를 보내왔다. 손가락이 떨려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혜야, 나 순자야. 전화기 너머로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였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순자야, 어떻게 지냈어? 연락도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둘은 전화로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쏟아냈다. 정혜도 나처럼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들 멀리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본다고 했다. 나랑 똑같은 처지였다. 순자야, 우리 만나자. 직접 보고 싶어. 정혜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약속을 잡았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됐다. 40년 만에 만나는 거였다. 많이 늙었을 거였다. 나도 많이 늙었으니까.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밤에 잠이 안 왔다. 약속 당일 새로 산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도 발랐다. 정혜한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시청역에 일찍 도착해서 카페로 갔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 손에 땀이 났다.
문이 열렸다. 정혜가 들어왔다. 한눈에 알아봤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은 깊었지만 여전히 정혜였다. 정혜도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둘은 서로 껴안았다. 카페 안에서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보면 알잖아. 늙었지 뭐. 나도 늙었어. 우리 다 늙었네. 둘은 웃으면서 울었다. 커피를 시켜서 마시면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시집살이 이야기, 자식 키우던 이야기, 남편과의 이야기. 말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왔다. 순자야, 너 첫사랑 기억나? 정혜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벌써 6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래도 기억나잖아. 정혜가 맞았다. 60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네 문방구 아들이었다. 키가 크고 눈이 예뻤었다. 고백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봤었다. 너도 기억하고 있구나? 당연하지.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둘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첫사랑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애 낳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다 꺼내놨더니 웃다가 울다가 정신이 없었다. 카페에서 4시간을 앉아 있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아쉬웠다. 정혜가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순자야, 우리 자주 만나자.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가 갑자기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래? 나는 놀라서 물었다. 여행? 이 나이에? 이 나이니까 가야지. 언제 가겠어?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정혜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나이였다. 오늘을 놓치면 안 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좋아, 가자.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나도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었다. 텔레비전으로만 봤었다. 바다며 오름이며 흑돼지며 다 텔레비전 속 이야기였다. 가고 싶었다. 정말 가고 싶었다. 그래, 제주도 가자. 둘은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기로 약속했다. 항공권이며 숙소며 다 정혜가 예약해준다고 했다. 나는 돈만 보내면 된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평생 한 번도 여행 가방을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 아니, 가족여행은 갔었지만 나를 위한 여행은 없었다. 남편 짐 싸주고 자식들 짐 챙겨주느라 정작 내 짐은 비닐봉지에 담았었다. 가방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이번에는 남편도 자식도 아닌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이구나.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때까지 제주도 생각만 했다. 김포공항에서 정혜를 만났다. 정혜는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나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둘 다 설레는 얼굴이었다. 비행기를 타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다. 아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탑승구로 걸어갔다. 공항이 넓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빠르게 걸어갔고 가족들은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 둘이었다.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을 찾아서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정혜가 배려해 준 거였다. 안전벨트를 매면서 손이 떨렸다. 정혜가 내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 금방 도착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갑자기 뜨는 느낌이 들었다. 창밖을 보니까 땅이 멀어지고 있었다.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이 하였다. 아름다웠다. 순자야, 저것 봐. 정혜가 창밖을 가리켰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파란 바다였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니. 8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주도가 보였다. 초록색 섬이었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 곧 저기에 내가 서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제주공항에 내렸다. 문을 열고 나가니까 바람이 불었다. 서울과는 다른 바람이었다. 짠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바람. 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정혜도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 정말 제주도에 왔네. 정혜가 중얼거렸다. 나도 믿기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니.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다. 돌담이 많았다. 검은 돌로 쌓은 담이 길을 따라 이어졌다. 말도 보였다.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들이 평화로워 보였다. 유채꽃도 피어 있었다.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철썩철썩 쉬지 않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나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바다를 봤다. 순자야, 배고프지 않아? 나가서 먹자. 정혜가 말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알려준 해변 카페로 갔다. 테라스에 앉으니까 파도가 바로 앞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메뉴판을 봤다. 흑돼지구이가 있었다. 정혜가 주문했다. 맥주도 시켰다. 이 나이에 맥주 마셔도 되나? 내가 물었다. 정혜가 웃었다. 이 나이니까 마셔야지. 언제 또 마시겠어? 맥주가 나왔다. 잔을 들어 건배를 했다. 차가운 맥주가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시원했다. 몇 년 만에 마시는 맥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맥주는 남편 거였다. 나는 물만 마셨다. 흑돼지가 나왔다. 두툼한 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정혜가 가위로 잘라서 내 접시에 담아줬다. 한 점 먹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씹을수록 고기 맛이 깊어졌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니까 더 맛있었다. 순자야, 맛있지? 응, 정말 맛있어.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가 나왔다. 젊었을 때 이야기, 연애하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졌다. 너 그때 그 남자 좋아했잖아. 문방구집 아들. 정혜가 놀리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벌써 60년도 더 전 일인데. 그래도 가슴은 떨리잖아. 정혜 말이 맞았다. 60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고백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봤던 그 소년.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니, 살아있기는 한 걸까?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 정혜가 고백했다. 누구? 시집가기 전에 잠깐 일했던 회사 선배. 키 크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혜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는 웃으면서 울었다. 그때는 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루지 못한 사랑, 고백하지 못한 마음.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다. 노을을 보면서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밤이 되어서 숙소로 돌아왔다. 테라스에 나가니까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정혜와 나는 나란히 앉아서 별을 봤다. 순자야, 우리 잘 왔지? 응, 정말 잘 왔어. 정혜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정혜 손을 꼭 쥐었다. 정혜야, 우리 이제는 후회하지 말자. 내가 말했다. 정혜가 물었다. 이 돈 다 쓰면 어쩔래?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럼 또 벌지 뭐. 인생은 아직 안 끝났는걸. 정혜도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8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여행을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으니까 간지러웠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데 차가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정혜가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말없이 걸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 거라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까 똑같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달라진 거였다. 여행 가방을 풀면서 생각했다. 나는 변했구나. 이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짐을 다 풀고 나서 오래전에 사둔 그림을 찾았다. 벽장 깊숙이 숨겨뒀던 그림이었다. 꽃이 만발한 유화한 점. 10년도 더 전에 동네 벼룩시장에서 산 거였다. 예뻐서 샀는데 남편이 싫어했다. 쓸데없는 거 사서 뭐하냐. 돈 아깝게. 그래서 벽장에 넣어뒀다. 그 뒤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그림을 꺼내서 먼지를 털었다. 액자가 낡았지만 그림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분홍색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못을 박았다. 거실벽에 그림을 걸었다. 방 안이 환해졌다. 그림 속 꽃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다. 마치 내 마음 같았다. 80년 만에 내 마음에도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였다. 그림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는데 전화가 왔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은행에서 연락 왔다던데. 돈을 자꾸 쓴다면서? 은행에서 자식들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노인이 갑자기 돈을 많이 쓰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해서였을 거다. 아니, 그냥 나한테 쓰는 거야. 엄마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 누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들은 걱정한다는 핑계로 내가 돈 쓰는 걸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얘야, 엄마 돈 엄마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나중에 쓸 돈도 생각해야지. 만약에 아프시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걱정하자. 지금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들이 당황한 것 같았다. 엄마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얘들아, 엄마 말고 나로 살게.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했다. 평생 엄마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으니까. 다음 날 동네 도서관에 갔다.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노년기 자기계발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했다.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집에 와서 전화를 걸었다. 모임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첫 참여는 무료라고 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가기로 했다. 수요일이 됐다. 도서관 회의실에 갔다.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다들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었다. 자리에 앉으니까 진행자가 인사를 시켰다. 저는 최순자라고 합니다. 80입니다. 소개를 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소개를 했다. 한 여자가 말했다. 저는 70의 그림을 시작했어요. 이제 3년째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다. 저는 65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워보니까 좋더라고요. 다들 늦게 시작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살고 있었다. 나도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저는 80에 나 자신을 찾았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이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날 모임에서 책을 읽었다. 시집이었다. 나이덕 시인의 시를 읽었다.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보랴. 맞는 말이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자식들도 세상도 오직 나만이 나를 돌볼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몇 명이 카페로 가자고 했다. 함께 갔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봤다. 들어가서 꽃을 샀다. 작은 꽃다발이었다. 집에 와서 화병에 꽂았다. 탁자 위에 놓으니까 방 안에 봄이 온 것 같았다. 나는 꽃을 보면서 생각했다. 인생은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구나. 어느 저녁이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을 때 석양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반지하 방이라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은 각도가 딱 맞았는지 붉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방 안이 따뜻해졌다. 문득 와인이 마시고 싶었다. 백화점에서 샀던 와인이 하나 있었다. 직원이 추천해준 레드와인이었다. 아직 따지 않았었다. 냉장고에서 꺼냈다. 병따개를 찾아서 마개를 땄다. 뽁 소리가 났다. 잔에 따르니까 루비빛이 반짝였다. 예뻤다. 빛에 비춰보니까 더 예뻤다. 거실 창가로 갔다. 와인 잔을 들고 섰다. 노을이 잔에 반사되면서 방 안이 더 붉게 물들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축하한다. 한 모금 마셨다. 쌉싸래했다. 그러다가 달콤해졌다.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러웠다. 인생에 막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한 맛. 하지만 결국에는 향기로 남는 맛. 벽에 걸린 꽃 그림을 봤다. 분홍색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저 꽃들처럼 나도 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피고 있었다. 80에 피는 꽃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지난 몇 주를 떠올렸다.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샀던 날, 호텔 조식을 먹던 날, 원피스를 맞춘 날, 정혜를 만난 날, 제주도에 갔던 날,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날.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통장을 꺼내봤다. 돈이 많이 줄어 있었다. 8,3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6천만 원 정도 남았다. 2달 만에 2천만 원 넘게 쓴 거였다. 예전의 나였다면 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후회가 없었다. 돈은 줄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커졌다. 풍요로워졌다. 평생 모아둔 돈이 무슨 소용이냐.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게 더 억울한 거였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식들은 자기 돈으로 잘 살고 있었다. 내 돈이 필요 없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빛나는 눈빛이었다. 거울 속 여자한테 말했다. 너 예뻐. 처음으로 내 자신한테 예쁘다고 말했다. 거울 속 여자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스마트폰을 꺼냈다. 정혜한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금방 답장이 왔다. 좋아.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나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다. 어디든 좋아. 우리가 함께라면. 모임 사람들한테도 문자를 보냈다. 수요일에 보자고. 다들 답장을 보내왔다. 기다린다고. 새로 읽을 책이 기대된다고. 창밖을 봤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반지하 방이라 별이 잘 안 보였지만 고개를 들면 보였다. 몇 개 안 됐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었다. 하늘을 보면서 다짐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겠다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나로 살겠다고.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거울 쪽으로 향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향해 건배를 했다. 나에게 건배. 80년 만에 찾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마시니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소파에 앉았다. 와인을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했다. 나는 80년을 살면서 늘 남을 위해 피었다. 남편을 위해 피었고, 자식을 위해 피었고, 세상을 위해 피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피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핀다. 나를 위해 향기를 뿜고, 나를 위해 색을 내고, 나를 위해 웃는다. 와인병을 봤다. 반쯤 비어 있었다. 아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왜 아껴야 하지?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는 거였다. 더 마시고 싶으면 내일 또 사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유로웠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며 경제며 사건 사고. 다들 복잡하게 살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 복잡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살고 싶었다.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기대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텔레비전을 껐다.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내 시간도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이 보였다. 예전에는 이 천장이 답답했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냥 천장일 뿐이었다. 나를 가두는 것도 아니고 짓누르는 것도 아니었다.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었다. 점심에는 혼자 국밥을 먹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들렀다.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면서 나를 생각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나를 위한 하루였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인생이 다시 빛난다. 이제 알았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나로 존재하는 법을. 8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나는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나의 두 번째 봄이다.